Bitcoin is a security, and Bitcoin's its number one value proposition is security.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의 제1가치는 뭐다? 보안. 에너지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에너지가 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변환되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면 클라우드 내 암호화된 에너지의 벽 너머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인류 최초로 누군가의 폭력이 없이도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니까 말이에요. 비트코인 비밀키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을 집행할 정부가 필요가 없잖아요. 금과 같은 무기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물리적 실체가 아예 없는 순수 정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마이클 세일러 시리즈에서는 성장기업, 특히 식품 회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아침 식사라는 것, 이런 건 원래 없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 심지어 식품 회사는 테크 기업이었다? 라는 다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게 테크 기업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쉬 초콜릿, 포스트 시리얼, 하인즈 케첩 등 대체 식품 회사란 과거 무슨 문제를 해결한 기업인지에 대해 깊게 다루고 나면요. 마이클 세일러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 에너지를 저장한다. 저장한 에너지를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 틀듯 열어서 쓴다.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이동하고 집중시킨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이른바 에너지를 채널링한다 라는 관점으로 인류가 이룩한 문명을 좀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왜 인류사의 특이점으로 기록될 만한 엄청난 대발견인지 등 비트코인이 몰고 올 미래의 변혁에 대해 더 실감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각설하고 바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If you go on to some other industrial era robber baron type networks, here's an interesting one. 잠깐 주제를 바꿔서 산업시대의 문어발식 비즈니스로는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크래프트, 허쉬, 그리고 포스트 시리얼, 이런 식품 회사들이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있기 전에는 아침 식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침밥이라는 걸 안 먹었다고요. 크래프트랑 포스트는 콘플레이크를 포장하는 방법을 개발한 건데, 이것의 본질은 음식 에너지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에너지가 새지 않는 용기에 집어넣은 거죠. 만약 토마토 소스가 가득 찬 병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그냥 부엌에서 만든 거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겠죠. 박테리아가 잔뜩 있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브랜딩의 기원이 뭔지 알고 있어요? 가축의 몸에 마크를 하는 일이 브랜딩이었습니다. 아무튼 크래프트도 허쉬도 브랜드고,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현대적 의미에서 브랜딩의 기원은 모두가 손 씻고 박테리아 멸균한 다음에 밀폐된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서 통조림이나 병을 기계로 집어 밀봉하고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거, 이게 브랜딩이었습니다. 크래프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맛있는 케찹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토마토, 맛있는 스프 등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먹어도 안 죽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2달 있다가 먹을 수 있습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엌에서 뭔가를 요리해서 만들었다고 해보자고요. 당시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주방 수납장에 넣어놓고 2달이 지나면 어떨까요? 냉동식품이라는 건 냉장고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는 금세기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포스트 시리얼을 상속받았기 때문이고, 참고로 포스트는 녹말을 종이 상자에 넣어서 실온에서 안정화시킨 테크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최초의 냉동식품 회사를 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얼릴 수 있다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미리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엔 냉동식품을 먹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테크 기업이 아닙니까? 음식 에너지 회사였던 거라니까요. 마치 스탠다드 오일처럼요. 에너지라는 가치를 저장하는 테크 기업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이 영양을 섭취하고 살려면 음식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깊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전기를
하루 만에 샌프란시스코로 배달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송전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건까지는 오케이, 배달할 수 있죠. 근데 배달하고 나면 배터리에 얼마나 오래 저장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2%씩 녹습니다. 1년 정도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건으로 식품을 배송할 수 있을까요? 되겠죠? 도착한 식품을 창고에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주일? 만약 2주밖에 안 된다면 그곳에는 아직 식품 관련 비즈니스가 없는 것이고, 만약 3달, 6달 가능한 지역이라면 식품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곳인 거죠. 따라서 이 식품 회사들의 비즈니스란 클린룸이 딸린 공장을 만들고 에너지 혹은 어떤 가치를 딱 가둬두고 저장하는 거죠. 가치 저장 말이에요. 가치 저장. 세균의 침입을 막아서 부패를 막는 가치 저장. 이처럼 에너지를 밀봉해서 도장을 쾅 찍는 브랜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브랜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등유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휘발유는 깨끗합니다. 이 케찹은 깨끗합니다. 등등. 이런 게 브랜드예요. 펜실베니아에 가면 허쉬의 공장이 있는데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가장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강철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수틀리면 공장 개망한다. 잘못되면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거 없다. 이런 거라니까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부지에 아날로그 컴퓨터들이 강철로 용접된 거죠. 허쉬가 이걸 해낸 거라고요. 그래서 공장 한쪽에서는 우유랑 달걀이 들어가고 반대편 끝에서는 시간당 5만 개의 초콜릿바 상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매번 동일한 제품이 오차 없이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무균 상태에서 나오니까 선반 위에 보관해도 된다는 점이죠. 이걸 먹어도 당신 자녀는 아프지 않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 외에는 온갖 소비재들이 나왔죠. It's interesting. I love the perspective you have on all investment being an investment in technology. 야, 정말 꿀잼이네요. 인류 발전에 기여한 모든 투자들이 결국엔 기술에 대한 투자라는 결론이네요. 잘 생각해보면 석기시대 인류부터 현대의 인류까지 공통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있죠. 바로 도구를 만들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더군다나 기존 세대에서 이미 이런 그 혁신 위에서 또 그 다음의 혁신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했으니 지금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겁니다. 식품을 섭취하려는 사람은 그 음식에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는 것을 바로 식품 위생 처리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위생 처리는 식품의 보존, 에너지의 보존과 등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가진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초위생적인 장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장부의 진실성은 수학과 암호학으로 검증되고 내부에는 어떤 오류나 이물질이 없고 외부로부터의 임의적인 개입도 없고 통화량, 통화 스케줄, 체인의 특성 등 처음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장부.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해낸 최고의 보존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자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도장이 꽝 찍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암호학을 이용해서 보안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방법을 최초로 생각해낸 겁니다. 참 놀라운 아이디어죠. 기업들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면 지금껏 위대한 기업들, 성장 기업들,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전부 한때라는 게 있고 결국엔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옵니다. 더 이상 최첨단 기술 기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대 추구형 혹은 특권형 기업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신기업처럼요. 노트르담 대성당 한켠에서 생수를 파는 남자를 한번 보자고요. 그것도 엄연한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정치적 힘에 좌우되는 한마디로 골목 자릿세 같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는 내 소유니까 물도 팔고 레모네이드도 팔고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은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성장 기업은 다릅니다. 스탠다드 오일도 예전엔 성장 기업이었고 US 스틸, 보잉, IBM 성장하던 그 시기에는 모두 테크 기업이었죠. 따라서 모든 성장주는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기업, 테크 기업이 아닌 그 외의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부르진 않죠. 물론 성장 산업이 아닌 분야에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금융을 동원해서 다른 회사들을 모조리 사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차입해다가 전국 모든 맥도날드를 사들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규제기관이 주는 은행 라이센스 같은 독점 면허가 필요하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죠. 미국 내 공항 운영은 나만 하게 해줘. 이렇게 정치의 힘을 등에 업으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팅을 정말 잘하면 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강력한 기술적 돌파가 있는 게 아니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닥 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마케팅 혁신이 기술에서 오는 경우, 예를 들어 트위터나 유튜브 기반의 마케팅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신생 분야, 예를 들어 디지털 광고 등에서 최고의 마케터라면 어느 정도 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1조 달러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달러 가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절하된 걸 고려해보면 록펠러 재산은 당시 돈으로 300에서 400만 달러 정도였고 제 기억으론 10억 달러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니까 재산이 100에서 200배 정도 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본인 자산만 2,5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당시 대중들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기술 영역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으니까 기업들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모두 테크 기반 자본 집약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강철과 알루미늄이 끼친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철을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알루미늄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한 앤드류 멜론. 일단 강철은 토목 분야의 필수적인 요소고 알루미늄은 항공 분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강철 없이는 그 어떤 현대적 도시도 없죠. 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최대 2층, 벽돌 같은 석조 건물은 최대 5층, 뉴욕, 런던 같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면 강철은 필수죠.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겠죠. 이게 그리 대단한 거냐 싶겠지만 엘리베이터보다는 강철이 더 어려운 발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베는 그냥 균형추가 달려있는 도르래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졌을 겁니다. 반면 강철은 탄소가 함유된 철입니다. 레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철을 재련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건데 엄청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뻘건 쇳물이에요. 뭐를 넣던지 간에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내립니다. 아메리칸 스틸과 같은 강철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제철소에서 있었던 온갖 사고들이 나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쇳물이 제철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죠. 그러면 콘크리트에 함유된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요. 기화된 수증기가 계속해서 열을 흡수하고 과열되면 펑! 즉 용융된 철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제철소 전체가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 터지기라도 하면 반경 100m 내 모든 사람은 사망. 이런데도 기술이 아닙니까? 요새 보면 다 자기들이 테크 기업 분야에서 일한다고 착각하는데 제가 볼 땐 당시 카네기처럼 까다롭고 위험한 기술을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듀퐁? 걔네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취급하잖아요.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토 갖고 좀 실수하면 돈이나 좀 잃는 거지만 니트로글리세린 갖고 실수하면 반경 1km 내의 모든 것들이 폭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도 절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척 어려운 기술들인데 레알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철하고 강철은 너무 다르거든요. 100층짜리 빌딩을 올린다고 해보면 철을 가지고 이거저거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반면 강철은 토목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물질이에요. 싸고 인장 강도도 엄청나고 표면에 도장을 하면 부식으로부터 영원히 보존됩니다. 영원히. 또한 강철선을 건조할 때도 표면에 구멍을 낸 다음에 용접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원래 찍혀나온 냉열 철판보다도 그 부분이 더 강해지죠. 엄청 강합니다. 강한 재료 중에서도 강철이 정말 레전드예요. 강한 물질을 싸게 만드는 방법, 카네기는 이걸 알아낸 거고 모든 다리를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강철 없이는 다리도 없고 다리가 없이는 맨하탄도 없었겠죠. 맨하탄 다리가 폭파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굶어 죽는 겁니다. 먹을 음식도 없을 거고 고층 빌딩들은 유지되지 않겠죠. 이처럼 모든 현대 토목공학은 강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항공 얘기를 해볼게요. 강철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강철로 만들어진 항공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비행기는 없죠. 이렇게나 완벽한 물질이잖아요. 싸고 강하고. 근데 왜
강철로 항공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딱 하나 문제점이 있죠. 그것만 빼면 모든 면에서 알루미늄보다 강철이 더 좋아요. 알루미늄은 강철보다 20배나 더 비싸고 잘 구부러지고 가공성이 떨어지고 등등. 하지만 이런 것과 무관하게 강철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철도 날지 못하죠. 나무는 날 수 있습니다. 캔버스도, 패브릭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된 금속이죠. 항공에 쓰일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금속. 그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없이는 항공도 말짱황입니다. 열기구? 라이트 형제? 암튼 항공의 기본 요소인 알루미늄 기술을 마스터했잖아요? 알루미늄을 어떻게 가공하고 만들고 사용하는지 터득하니까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창출된 거죠. Raw material breakthroughs then have so many follow-on consequences, like first and second order consequences. 원자재의 혁신이 정말 많은 후속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 참 흥미롭네요. 강철 없이는 고층 빌딩도 다리도 없으니 근대적 의미의 도시라는 것도 없었을 거고, 알루미늄 없이는 비행기라는 것도 없었을 테니 현재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항공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낸 엄청난 경제 규모를 짐작해보면 정말이지 철강과 알루미늄은 글로벌 현대 문명의 토대네요. 이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네트워크로 귀결됩니다. 스탠다드 오일도 철도도 모두 에너지 네트워크예요. 게다가 철도가 없었더라면 기름을 수송할 차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철도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네트워크인 거죠. 항공은 하이 프리퀀시 화물이나 정보를 움직이는 또 다른 에너지 네트워크인 거고요. 이처럼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 기반에서 세워지는데 식품 네트워크도 그 예시인 거죠.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부가 창출될 만한 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트워크의 중심점을 차지할 수 있다면.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강철 시대에 대해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1900년도 미국의 기대 수명이 평균 50세였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엔 70세 언저리, 암흑 시대 때는 30세, 미국 독립전쟁 때는 대강 32세에서 33세, 그리고 1900년도 50세까지 겨우 올라왔어요. 근데 1950년이 되자 70세로 팍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진 삶의 질의 향상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가장 빠른 속도였는데 그 비결은 전염병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어떠셨나요? 허쉬, 크래프트 하인즈, 포스트 등은 왜 과거에 테크 기업이었는지, 이런 식품 회사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는 어떤 점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소위 팡이라고 불리우는 현대의 테크 기업들과는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인지, 결국 테크 기업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참으로 재미있게 엮여 있지 않나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질문, 비트코인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들 중 최고로 추상화된,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가장 고도화된 에너지 형태인 돈, 즉 금융이라는 에너지를 최고의 효율로 저장할 수 있는 초위생적인 장부인 비트코인. 오늘의 내용 역시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